자,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가에 기억에 적합한 용어를 쓰고 코로나 시대의 유아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 한 가지를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앞에 지문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에 지문은 이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 이제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 교육은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리의 한계를 극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원래 가까운데 바로 앞에 있거나 이래야만 이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뉴미디어 시대의 교수 방법이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좀 새로운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를 쭉 보면은 뭔가 이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뭐 교사와 학습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교수 학습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억에 들어갈 것은 원격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원격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유아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 한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열린 문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원격, 요거는 이제 요 답이 꼭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뒤에 보시면은, 여기 장점은 일단, 이 안에는 원격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원격은 뭐예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육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원격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원격에 관한 거, 요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등교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떨어져서, 등원하지 못하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유아들도 대화하고 수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 뭐 쌍방향 의사소통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이제 원격 교육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겠죠. 자, 이 원격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쌍방향 의사소통에는 실시간 쌍방향도 있고 비실시간 쌍방향도 있습니다. 실시간 쌍방향은 줌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이고 비실시간은 이제 뭐 글 남기면 댓글 써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 오히려 더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원거리, 코로나 뭐 이런 내용을 좀 품고 있는 그런 답이 육하원칙에 맞게 쓰여져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 있다면 선생님들이 원격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반드시 매체가 필요하겠죠. 자, 매체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오디오, 비디오 이런 매체가 꼭 필요합니다. 자, 원격 교육이 있죠. 원격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원격 교육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 이러닝이 있잖아요. 자, 이러닝은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매체를 활용한 교육. 원격 교육하고 이러닝하고 반드시 동의어는 아니에요. 비슷한 거지만. 그래서 원격 예를 들면 TV 뭐 EBS 방송국을 통해서 텔레비전 보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도 원격 교육이 됩니다. 그렇죠? 이러닝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이러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이 또 있죠. 블렌디드 러닝. 자, 이 블렌디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각 지역 뭐 시책 이런 데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블렌디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걸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온 오프라인 교육을 섞어 놓은 것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뭐 요 정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죠. 요새는 뭐 워낙 다양한 매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AR, VR 온갖 게 다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오늘은 원격 교육을 질문을 했습니다. 자, 원격 교육의 특징은 원격이니까 물리적 격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물리적 격리,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 매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격리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쌍방향 의사소통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도 여기 이제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인강 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물리적 격리가 있더라도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매체가 이제 필요합니다. 컴퓨터라든가 전화라든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김 교사와 이 교사의 대화에서
유아의 인권 보장에 관한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틀린 내용을 찾아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김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아교육법의 유아 인권 보장 규정에 따르면은 아이들에게 이게 손으로 아이들을 체벌하면 안 된다. 맞죠? 그렇죠? 도구나 손을 이용해 가지고 몸에 고통을 가면 안 된다. 도구를 이용하거나 손으로 때리면 안 된다.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이제 막 위험한 장난쳐서 막 다시는 이런 장난 치지 말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때는 무섭게 겁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틀린 얘기죠. 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일부러 좀 트릭으로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평소에 안전교육을 해야 되지 막 이게 겁을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20년 1월에 새로 들어갔어요.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유아의 인권 보장에 대해서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뭐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서 요것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회초리나 손이나 이런 걸로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2020년에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게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제가 바뀌었을 때 당시에 규정을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틀린 내용이 뭡니까? 자, 여기서 틀린 내용을 찾아서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 문제에서 지금 틀린 내용을 찾아서 자,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틀린 내용을 찾아서 틀린 내용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틀린 내용은 뭐다?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답을 쓰실 때 이제 문제를 항목을 또박또박 나눠서 보고 그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논술도 교육과정도. 그래서 틀린 내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틀린 내용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보통 이제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 틀린 내용을 쓰고 2. 그 이유를 설명하셔요. 보통 이렇게 많이 내죠. 근데 그렇게 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낼 경우에는 여기다 1. 틀린 내용은 무엇이다. 2.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번호가 없을 때. 자, 번호가 없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틀린 내용은 무엇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 내용이 두 개 다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쓰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틀린 내용은 겁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고성,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 조항을 다 쓰지 않더라도 요약해서라도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죠. 법 조항까지 꼭 써야 되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설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써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에 나타난 교사들의 대화에서 오류가 있는 내용을 두 가지를 바르게 수정하라. 이것도 이제 왜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내용 두 가지를 지적하고 바르게 이제 수정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틀렸습니까? 지금 다를 보시면은 그동안 외국에 다녀온 지연이의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건강검진은 반드시 1년에 2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요게 틀렸죠. 1년에 1회 이상. 자, 요거는 1년에 한 번 이상 받는 거. 요거는 시험에 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1년에 2회가 아니고 1년에 1회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되었네요. 건강검진 결과는 반드시 1년 이상 보관을 해야 돼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옛날에도 이거 기출 난 적 있어요. 1년이 원래 3년 이상 보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규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답에 보시면, 자, 답에 보시면 박교사는 요게 잘못됐다는 거죠. 건강검진은 1년에 2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게 잘못됐고,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과서를 1년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 게 틀렸고, 이거는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예전에 시험 공부하시다가 지금 몇 년 후에 다시 오신 선생님들은 이걸 좀 모르실 수 있어요. 원래 3년 보관이었거든요. 기출 난 적도 있으니까 3년 보관으로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3년 보관이 아니고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아예 이 조항이 삭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보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생활기록부에 기록만 하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에서 기억은 갤러휴가 제시한 기본운동 기술 중에서 니은 기술에 해당한다. 니은을 설명하시오. 자, 여기 기본운동 기술 중에서 기억은 뭡니까? 굴리고 받기를 해보고 싶다. 굴리고 받기는 조작 동작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조작 동작.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개념을 잘 외우셨나 하는 겁니다. 자, 조작 동작이고요.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동작은 조작 동작 기술이고, 그 다음에 조작 동작은 손이나 발을 이용해서 물체에 힘을 주거나 물체에서 힘을 흡수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 외우셔서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여기 기본 동작 능력의 발달, 여기 보시면, 자, 안정, 이동, 조작 동작, 이렇게 나누죠. 안정 동작은, 이거는 이제 균형 동작. 그렇죠. 안정 동작은 균형 동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이동, 균형. 그래서 몸의 균형을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안정 동작은 신체를 축으로 해서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 서서 움직이는 동작. 비이동 동작, 비전위 동작, 균형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동 동작은 이제 몸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이런 전위 동작인데, 이 선생님들께서 동작 문제가 나오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 이동 동작이에요. 자, 이동 동작의 내용은 많이 틀립니다, 선생님들이. 조작 동작, 그 다음에 균형 동작 이런 건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균형 동작은 이제 몇 개만 좀 헷갈리죠. 균형 동작은. 근데 이제 이 이동 동작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유아교육 과정 강의에서 이거 나눠드렸었어요. 자, 요거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 동작만 정리한 거, 이동 동작 정리표를 제가 이게 유아교육과정 3주차인가 4주차에 드렸어요. 자, 요 자료가 유아교육과정 자료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동작 명칭도 막 헷갈리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 한발뛰기, 이거 안감질, 호핑, 이거 막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영어 명칭, 우리말 명칭 여기 다 써 있고, 동작 정의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동작 정의도 외우셔야 되고, 실제 시험에서는 기출형으로 이렇게 사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목에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또다시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유아교육과정 강의를 다 오전에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 왜냐하면 자료를 또 주고 하면 이게 새 건가 아닌가 하면서 막 자료가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려드린 자료는 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게 두발뛰기 유형들이에요. 두발뛰기 유형들. 그래서 두발뛰기 유형들 중에서 보시면은 수직 도약이 있어요. 수직 도약은 두발 모아뛰기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나오면 다 두발뛰기라고 하면 안 되고 요 작은 분류로 써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자, 이게 수직 도약은 두발 모아뛰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수평 도약은 그냥 사실은 두발뛰기라고 해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두발뛰기라고 하면은 수평 도약을 두발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뛰어내리기, 뛰어오르기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은 두발뛰기의 유형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의 동작을 설명하는 거는 각각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뛰어내리기, 뛰어오르기 이런 두발뛰기들은 전부 다 점핑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자, 두발뛰기의 종류들이고, 그다음에 미끄러지기, 말뛰기, 두발 번갈아 뛰기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이거 영어 명칭 갤러핑, 스키핑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유아들의 동작 모양을 묘사한 거. 자, 요렇게 다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요거 같이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자, 오늘은 요 문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작 동작을 설명하는 거. 근데 조작 동작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에 나타난 이교사와 영진이의 대화에서 동그라미 1의 이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적성과 동그라미 2의 영진이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적성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민성이가 지금 이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성이가 빨리빨리 방향을 바꾸면서 요거 뭐예요? 요거는 민첩성이죠. 방향을 빨리빨리 바꾸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영진이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적성은 지금 요건 뭐니까 언덕 오르기 하고 줄다리기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근력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빨리빨리 방향을 바꾸는 거는 민첩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교사가 민성이가 빨리빨리 방향을 바꾸는 거는 민첩성. 점프해서 매달려 있는 종을 치고 돌아오는 건 순발력.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민첩성과 순발력 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여기 영진이가 이야기한 거 언덕 오르기 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근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 맞게 답을 쓰시려면은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를 다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5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에 이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적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영진이의 대화에 나타난 운동적성 이걸 쓰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운동적성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에 어떤 운동적성이 나타났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어떤 적성이 나타났는지 쓰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리빨리 방향을 바꾸고 있다. 민성이가 빨리빨리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방향을 바꾸면서 뛰어가는 거는 민첩성. 그렇죠? 그 다음에 점프해서 매달려 있는 종을 치고 돌아오는 것은 순발력. 이렇게 쓰고 정의. 민첩성의 정의, 순발력의 정의. 이렇게 쓰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죠? 여기 지금 동작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어떤 게 민첩성인지 어떤 게 순발력인지 써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첩성의 정의, 순발력의 정의를 이렇게 써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도 언덕 오르기 줄다리기 두 개가 나오잖아요. 자, 요런 거는 근력이다. 자, 근력은 근육이 한번 수축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암기장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요거는 요대로 이제 외워주셔야 하겠죠. 자, 그래서 운동 적성이 뭔지 요걸 아셔야 되겠죠. 자, 운동 적성이 잘 갖추어져야 기본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이 갖추어져야 뭐 조작 동작, 이동 동작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 적성이라고 물었을 때 운동 적성이 뭔지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운동 적성은 근력, 지구력, 조정력, 순발력, 유연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요게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운동 적성인데 뭐 비이동 동작이다, 이동 동작이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요거 우리 이제 수업 때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가해 활동에 나타난 동작의 기본 요소를 이거는 사례와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를 쓰고 사례와 연결해서 이게 개인 공간이다, 일반 공간이다 이런 거를 사례와 연결해서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요거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동그라미 1번은 그 안에서만 훌라후프를 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여보라 이랬으니까 개인 공간은 진짜 이렇게 최소한의 공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손을 쭉 뻗고 뭐 발을 쭉 뻗고 요 공간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적잖아요. 훌라후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는.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을 써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개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공간 이렇게 답이 이제 개인 공간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이게 키워드로 등장을 해야 되고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사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례. 반드시 사례가 등장해야 됩니다. 사례 플러스 개념. 요게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쉬운 거니까 그냥 사례와 개념을 연결해서 그냥 썼어요. 근데 약간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죠? 개념하고 사례를 분리해서 쓰시면 돼요. 사례. 뭐 여기서 뭐 영진이는 훌라후프 안에서만 몸을 움직이고 있다. 개인 공간의 개념은 이렇게 자신에게만 소요되는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지금 쉬운 개념이기 때문에 붙여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답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지문에서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문에서 찾아보시면 지금 요 문제죠. 그쵸? 자, 유아들은 홀라우프를 바닥에 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여보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공간이라는 거를 일단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신체를 최대한 낮게 하고 또 최대한 높게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데 최대한 낮게 높게 이런 거 나오니까 아 이게 공간이구나 이걸 또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 공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훌라후프를 두 손으로 잡고 허리 위로 들어 올려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움직이면서 공중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공기방울이 되어보는 놀이. 이거 되게 유명한 선생님 책에 나오는 동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 동작은 좀 자주 실어놓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선생님, 제 문제는 다른 선생님들 책에 나오는 거를 응용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교육부 자료집 응용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연중에 본인 머릿속에 있는 게 막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예요?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니까 일반 공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공간, 일반 공간이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쉽게 요거를 이제 사례하고 개념을 연결해서 쓰셔야 합니다. 자, 일반 공간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움직여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일반 공간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례하고 이게 한동안 사례하고 연결해서 개념 정의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작년에는 뭐 좀 황당한 것들이 많아요. 발문 쓰는 문제가 특히 작년에 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공간에 관한 거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억, 니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기본 동작의 명칭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 동작이거든요. 자, 기본 동작이 무엇인지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기본 동작은 뭡니까? 자, 지금 아까 앞에 문제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기본 동작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동작은 비이동, 이동, 조작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동 동작인지 뭐 조작 동작인지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기억해 보시면은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무게 이동을 하는 동작 뭡니까? 걷기예요. 걷기. 이 걷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뭡니까? 기읍과 비슷하다. 걷기랑 비슷한데 두 발을 바꾸는 동안에 순간적으로 신체가 공중에 뜬다.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뛰기, 달리기입니다. 자, 그래서 걷기, 뛰기 뭐 이런 거니까 이동 동작. 선생님들께서 왜 걷는 거야 이게? 내가 맨날 걸어다니는 거 그게 이렇게 쓰는 거야? 달리기. 내가 떠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 동작입니다. 공통적인 점은.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가의 동작 명칭을 쓰시오. 자, 가는 뭡니까? 가는 한쪽 발로 무게를 지탱하면서 다른 한쪽 발은 무릎을 뒤로 직각으로 꺾은 다음에 이게 꺾은 다음에 다시 발을 내려서 두 발 모아뛰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다리를 꺾은 상태에서 마치 두 발 모아뛰기처럼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안감질이에요. 안감질. 자, 깨금발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한 발 뛰기 하는 겁니다. 안감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를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여기 보면은 다른 한쪽 발은 무릎을 뒤로 직각으로 꺾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한쪽 다리를 딱 든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두 발 모아뛰기를 한다 그러니까 뒤로 꺾었다가 다리를 다시 내려가지고 팔딱팔딱 뛴다는 거야. 그러면 두 발 모아뛰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 발은 꺾은 상태에서 마치 두 발 모아뛰기처럼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감질이에요. 안감질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가쿠푸드를 띄어서 이동하기 위해서 양발로 바닥에서 뛰어오르고 다시 내려가는 동작으로 높이 뛰기, 멀리 뛰기 등도 한다. 두 발 모아뛰기. 제가 이동 동작 싹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시고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긴 대화,
긴 대화에서 얘들아 뭐 동작을 이렇게 해봐. 선생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밑줄 그어놓고 이게 무슨 동작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거는 지문은 짧지만 이것도 이제 동작 묘사를 하고 있는 거라 이거를 대화 상태로 길게 하면은 이제 그 최근 기출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게 맨날 두 발 모아뛰기에서 다 틀리죠, 뭐, 선생님들이.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와 같은 동작, 활동을 할 때 교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을 쓰는 건데, 자, 나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빠뜨렸네요. 나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창의적인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익숙한 활동으로 시작하고 그대로 멈춰라 이런 노래처럼 교사가 일정한 부분은 정해주고 일정한 부분은 교사가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일정한 부분은 유아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자, 요거는 반구조적인 리듬 동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이렇게 반구조적 여기 뒤에 설명이 있어요. 뒤에 설명이 있는데 자, 여기 구조적인 리듬 동작, 반구조적, 비구조적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자료 보시면 해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자, 구조적인 리듬 동작은 이걸 다 정해주는 거예요. 다 정해줘가지고 이제 음악에 맞춰서 율동하는 거. 그리고 비구조적인 리듬 동작은 전부 다 애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비구조적 리듬 동작은 굉장히 창의성이 높은 거겠죠. 이거는 이제 창의적인 동작이에요. 사실 비구조적인 리듬 동작은. 근데 이걸로 바로 못 넘어가겠죠. 원래 우리의 목표는 사실상 이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인 동작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더 원하는 건 창의적인 동작이거든요. 근데 창의적인 동작은 사실 이론이 더 많아요. 굉장히 자세히 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모아서 다시 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비구조적인 동작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맨날 구조적인 것만 하다가 일로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절반은 선생님이 정해주고 절반만 애들한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유아 대상으로 하는 동작 활동이다 보니까 거창한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멈춰라 해서 잠깐만 애들이 막 음악에 맞춰서 동작 해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는 이제 반구조적인 리듬 동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다와 같은 활동을 할 때 자, 10번에 보시면 다와 같은 활동을 할 때 다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음악을 활용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음악을 활용하면서 자, 음악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 동물, 사물 이런 거를 신체 또는 소도구를 활용한다. 자, 여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표현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양한 사람, 동물, 사물 요거를 표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개구리가 되어볼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진 않아요. 개구리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진 않고 우리 다 같이 개구리가 되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책 같은 거 읽고 피터와 늑대 뭐 읽고 우리 늑대가 되어볼까요?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우리 아기돼지가 되어보자. 뭐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동작을 해본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아기돼지 되어보자 이러면 막 그때부터 엄청 잘할까요? 아니잖아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기 창의적 동작 해설 자료 6페이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런 창의적인 동작을 할 때는 창의적인 동작은 이제 2차 시험에도 맨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의적인 동작이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표현을 창의적으로 해보는 활동. 이게 창의적 동작이에요. 예를 들면은 빨래 되어보기. 이게 뭐 동물이나 사람 아니어도 사물도 있잖아요. 우리 빨래가 되어볼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빨래를 막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빨래를 관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세탁기 돌아가는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세탁기 뚜껑 열고 영상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막 탈수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빨래를 빨랫줄에 널어 놓은 거. 그런 거 영상이나 사진을 많이 봐야 돼요, 먼저. 그래서 먼저 막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연상, 먼저 관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소도구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뭐 환경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표현을 창의적으로 해보는 활동이 창의적 동작이고, 자, 이런 창의적 동작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연 상태를 묘사하는 음악이 필요해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주제가 빗방울이다. 이러면 비를 표현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음악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에 보시면 사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그런 음악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소도구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소도구. 소도구는 보통 이제 2차 시험에 이런 데 나올 때는 소도구를 다 자료로 줘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평가원 시험에 뭐 나왔냐 하면은 낙엽 데워보는 거 나왔거든요. 낙엽을 아이들이 뒷동산에서 막 관찰하고 이렇게 낙엽놀이를 한 다음에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창의적 동작 활동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타당한 게 낙엽, 나뭇잎 아이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아는 소재를 줘야 돼요.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즐겁게 놀았잖아요. 그 다음에 교실에서부터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이제 아이들한테 뭐 유의사항도 주고 자리에 앉히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찰. 자, 너희들이 나뭇잎 봤던 거 선생님이 영상 준비했는데 같이 볼까요? 띡 하고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뭇잎 막 떨어지는 거 거기서 놓은 거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 다음에 나뭇잎 탐구를 좀 해야죠. 나뭇잎을 이제 뭐 그때 이제 산에서 주워 갖고 온 거 이런 것도 관찰도 하고, 그때 영상 보니까 뱅글뱅글 막 돌았던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걸 토막토막 나눠가지고 동작으로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수업 조건으로 나왔던 게 나뭇잎 머리띠, 나뭇잎과 관련된 음악 이런 게 조건으로 나왔었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실제 수업 실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실현으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필기 문제로 나와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의적 활동이 바로 그때 평가원에 나왔던 2차 문제 비슷한 겁니다. 자, 창의적 동작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애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소도구 이런 것들을 꼭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거를. 그렇죠? 음악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방가로 4번에 보시면 뭐뭐 인체하기, 뭐뭐처럼 되어보기 이런 활동이라는 거죠. 뭐뭐 인체하기, 뭐뭐처럼 되어보기 뭐 이런 활동이 창의적 동작 활동입니다. 뭐뭐처럼 되어보기. 자, 여기서 지도상의 유의점, 한마디로 지도상의 유의점은 애들이 창의적 동작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데 애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이런 거 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엽 이런 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맨날 봤던 거 막 이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촌에 사는데 물고기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은 거죠. 자, 낯선 주제 말고 좀 충분히 아는 거 이런 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를 좀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주제에 대한 충분한 탐색도 해야 됩니다. 영상, 그림책, 실제 낙엽 이런 걸 보고 탐색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하게 자신만의 표현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도구, 뭐 음악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교사의 유의사항은 여기 다 나와 있죠, 이미. 자, 그래서 여기 답을 보시면은 답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아에게 적합한 주제를 선정한다.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할 기회를 준다. 의외로 답은 쉬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 동작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11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